제1편 삶의 벼랑 끝 모든 것을 잃었던 날. 김민준의 35번째 가을은 지독한 숙취 대신 만성적인 무기력으로 시작되었다. 창문 너머 서울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자욱했고 그의 마음 풍경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알람 소리에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씻고 맛도 느껴지지 않는 토스트 조각을 억지로 삼켰다. 넥타이를 목에 두르는 감각은 마치 올가미를 조이는 것처럼 답답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었고 모든 것이 달아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관뚜껑을 열고 출근길에 나서는 기분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박 부장이 그를 회의실로 불렀다. 그날따라 회의실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다. 맞은편에 앉은 박 부장은 얇은 입술을 비죽이며 형식적인 안부를 물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서류 몇 장을 만지작거리던 그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김 팀장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네. 희망퇴직,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단어였다. 희망을 품고 퇴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것은 구조조정, 즉 해고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박 부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건 권고이지 해고는 아니야. 다 김 팀장을 생각해서 말해주는 걸세. 알다시피 지난 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고 이번에 나가면 위로금도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좋게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민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기보다는 거대한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작은 스타트업이 공중분해되고 억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 그의 세상은 한번 무너졌었다. 살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들어온 대기업 기획팀. 그곳은 꿈의 무덤이자 숫자로만 존재하는 좀비들의 소굴이었다. 그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할 힘도 분노할 열정도 이미 오래전에 소진된 후였다. 그의 두 번째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의실을 나온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주변은 기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우스만 딸깍거리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어설픈 위로가 상처가 될 것을 알아서가 아니었다. 실패라는 전염병이 자신에게 옮을까 두려워서였다. 그는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5년을 바친 회사였지만 그의 짐은 서류 상자 하나를 채우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은 이미 오래전에 치워버린 뒤였다. 상자를 들고 일어서자 몇몇 동료들이 그제야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바친 5년에 대한 세상의 배움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초점 없는 눈, 생기 없이 축 처진 입꼬리. 저게 정말 나인가? 실패자. 그의 이마에 찍힌 낙인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끔찍한 좋은 글씨처럼 선명했다. 회사를 나선 그의 발걸음은 정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런 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저물 때까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은 어느새 붉은 노을을 지나 짙은 남색의 어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면 자신의 초라한 존재를 조금이나마 감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목적지 없는 전철에 몸을 실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를 기다리는 거센 독촉장과 텅 빈 외로움뿐이었으니까. 전철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올라섰다. 창밖으로 검고 깊은 강물이 유혹적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저곳이라면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삶의 벼랑 끝에서 그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유혹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비상 출입문 손잡이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처럼 느껴졌다. 제2편 퇴근길 지하철 나를 살린 목소리. 전철 안은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광고 방송, 바퀴가 레일에 부딪히는 굉음까지. 하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완벽한 무음 상태였다. 그의 시선은 오직 창밖의 검은 강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뛰어내리면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보다 더 고통스러울까.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저곳에 맡기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이미 비상 출입문의 차가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이 지긋지긋한 실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조용히 떠나고 싶었다. 무심코 누른 음악 어플리케이션의 추천 목록. 당신을 위로할 오래된 노래들.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위로. 이제 와서 무슨 위로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소음을 지우기 위해 첫 번째 재생 목록을 눌렀다. 몇 곡에 잊힌 노래들이 무심하게 흘러갔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강바닥을 향해 있었다. 전철은 서서히 다리의 가장 높은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결심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시끄러운 신시사이저 소리를 밀어내고 맑고 청아한 피아노 전주가 그의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꾸밈없지만 단단한 힘을 가진 한 여자의 목소리. 지지 말아요.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달려나가요. 민주는 저도 모르게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단순한 가사, 흔한 멜로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죽어가던 그의 영혼을 붙잡아 흔드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절망을 전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에게 필사적으로 외치는 구조 신호 같았다. 그대가 생각하는 만큼 그대는 약하지 않아요. 주책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다.
약하지 않다고, 실패자가 아니라고, 그의 존재를, 그의 아픔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만 같았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벽한 이해와 위로였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곁에 있어요. 목소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위로했다. 괜찮다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다시 뛰기 시작했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검은 강물의 유혹은 어느새 멀어져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눈물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는 전철에서 내리는 것도 잊은 채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노래가 끝나고 그는 홀린 듯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그 이름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화면 속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이름과 제목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구원의 이름이었다. 제3편, 스크린 너머의 비극, 그녀를 구하고 싶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고 귓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는 방금 전까지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살고 싶었다. 아니, 살아야만 했다. 그의 텅 비었던 삶에 처음으로 이유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구원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자드라는 두 글자를 입력했다. 화면 가득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그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제 자신의 좁은 방 안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탐닉했다. 그녀가 발표한 모든 앨범을 샀고 밤을 새워가며 그녀가 쓴 가사들을 한 줄 한 줄 필사했다. 그녀의 음악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위대했다. 수수한 옷차림과 신비주의 뒤에 숨겨진 강인하고도 섬세한 예술가의 영혼. 민주는 완벽하게 사로잡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었다. 그의 메마른 삶에 뒤늦게 찾아온 첫사랑이자 유일한 아이돌이었다. 그녀의 노래들은 그의 상처를 보듬고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조금씩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녀의 본명 사카이 이즈미를 입력하고 그녀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레이싱 모델로 활동했던 과거, 그리고 가수로 데뷔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그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인생을 탐독했다. 그러다 그는 발견하고 말았다.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잔인한 진실을. 자드, 사카이 이즈미를 추모하며 한 블로그의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추모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눈을 찔렀다. 아닐 거야. 잘못 본 걸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물을 클릭했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숭배했던 여신의 비극적인 마지막이 담담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오랜 암투병, 그리고 2007년 5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입원 중이던 병원 비상계단에서의 실족 사고. 향년 40살이 너무나도 이른 죽음.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지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라고 노래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은 그 비극적인 운명에 지고 말았다는 사실. 민주는 모니터 앞에서 오열했다. 희망을 노래하던 목소리는 이미 십수년 전의 세상에서 사라진 뒤였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그녀가 살아있을 때 자신은 그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을까?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을 구원해준 유일한 존재를 세상은 지켜주지 못했다. 운명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잔인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슬픔과 무력감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녀의 노래를 들을수록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지금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상상. 하지만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 그는 스크린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자신을 구원해준 그녀에게 이대로 빚을 진 채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듯 자신도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의 소망은 이제 단순한 상상을 넘어 그의 존재 이유를 건 필사적인 기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스크린 속 그녀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당신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제4편, 쏟아지는 폭우, 1990년으로의 시간 여행. 며칠 후 서울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비바람이 도시를 집어삼켰다. 기상청에서는 태풍급 폭우라며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 문자를 연신 보내왔다. 민주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세상을 떠났던 2007년 5월에 그날 또 이렇게 비가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퇴직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이제 그는 세상과 연결된 모든 끈이 끊어진 완벽하게 혼자인 존재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온통 그녀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를 구하고 싶다는 불가능한 열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그녀의 사고에 대한 모든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병원의 구조, 사고가 일어난 시간, 당시의 날씨. 그는 마치 시간 여행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모든 정보를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의 방은 어느새 그녀의 삶의 조각들로 가득 찬 작은 박물관처럼 변해 있었다. 폭풍우가 절정에 달하던 그날 밤, 그는 노트북 화면에 그녀의 사진 한 장을 띄워놓았다. 갓 데뷔했을 무렵 앳된 얼굴로 수줍게 미소 짓는 24살의 카마치 사치코. 그는 사진 속 그녀에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 듯 간절하게 속삭였다.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간절한 바람이 빗소리와 뒤섞여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창밖에서 성광이 터지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천둥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지며 정전이 되었다. 그리고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빗소리도 천둥소리도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감각.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의 몸을 원자 단위로 분해했다가 재조립하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앞으로 그의 짧았던 인생과 그녀의 웃는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의 귓가에 다시 빗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빗소리였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낯선 나무 천장이 보였다. 몸을 일으키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다다미방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어디지?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 한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았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달력의 가장 윗줄에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4개의 숫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1990 제5편 낯선 천장 이방인이 마주한 현실. 1990년 4월 35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온 현실 앞에서 민주는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건 꿈인가 아니면 죽기 직전에 보는 환각인가. 그는 자신의 뺨을 세게 꼬집었다. 아팠다. 명백한 현실이었다. 충격이 가시고 그의 심장은 이제 막연한 공포와 함께 터질 듯한 희망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녀가 살아있는 세상이다. 자신은 지금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다다미방, 지지직거리는 브라운관 텔레비전, 그리고 빛바랜 포스터 몇 장. 가난한 젊은이의 방이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다. 서랍을 열자 낡은 여권 하나가 나왔다. 사진 속에는 스물남짓되어 보이는 지금의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 있었다. 이름은 김민준, 국적은 대한민국. 이 세계에도 김민준은 존재했고 자신은 지금 그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여권과 함께 들어있는 작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적힌 일기와 메모들이 있었다. 도쿄의 생활은 팍팍하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 돈을 모아서 대학에 가고 싶다. 하지만 언제쯤 가능할까? 어머니가 보고 싶다. 짧은 문장들 속에 이 몸의 주인이었던 또 다른 김민준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준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내가 그의 삶을 빼앗은 건가? 죄책감이 잠시 그의 마음을 스쳤지만 이내 더 큰 목적의식이 그를 지배했다. 그의 꿈까지 내가 대신 이뤄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의 삶을 헛되게 만들지는 않으리라. 그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방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내려가 낡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1990년의 도쿄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거리의 풍경은 그가 사진으로만 보던 과거였다. 각진 모양의 자동차들, 촌스러운 원색의 간판들, 그리고 어깨에 커다란 뽕이 들어간 재킷을 입은 사람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누구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거나 정면을 응시한 채 걷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홀린 듯 거리를 걸었다.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동시에 숨막히는 막막함이 그를 덮쳤다. 이 아날로그 세상에서 2천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 도쿄에서 아직 데뷔조차 하지 않은 무명 모델 카마치 사치코를 대체 어떻게 찾아야 한단 말인가. 인터넷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없는 시대. 사람 한 명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다. 그는 한참을 걷다. 거대한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수많은 인파가 강물처럼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직 그만이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섬처럼 외롭게 떠 있었다. 그녀를 구하러 왔다는 거창한 사명감은 압도적인 현실의 벽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 속의 낡은 지갑을 열어보았다. 얼마 되지 않는 엔화 지폐 몇 장. 이것이 그의 전부였다. 그녀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이 낯선 시대의 생존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의 당면 목표는 더 이상 그녀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당장 오늘 밤을 버텨낼 일자리와 허기진 배를 채울 따뜻한 밥 한 끼를 구하는 것. 그는 발걸음을 돌려 허름한 식당들이 늘어선 골목으로 향했다. 유리문에 붙어있는 직원 구함이라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지금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희망이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시간 여행은 끝나고 90년대 도쿄에서의 생존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6편 시대의 벽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가 처음으로 구한 일자리는 신주쿠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중화요리점의 주방 보조였다. 그의 서툰 일본어 실력과 불안정한 신분을 문제 삼지 않은 유일한 곳이었다. 그날부터 그의 지옥 같은 생존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주방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과 씨름해야 했다. 기름때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주인장의 끝없는 욕설. 그의 손은 금세 부러터지고 갈라졌으며 온몸은 매일 밤 파스 냄새로 진동했다. 낮에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밤이 되면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구립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폐관 시간이 될 때까지 낡은 잡지와 신문을 뒤지며 카마치 사치코라는 이름이나 얼굴이 실려있지 않을까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패션 잡지, 연예 주간지, 자동차 잡지까지. 그는 수백, 수천 명의 무명 모델들의 사진 속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 정보의 바다인 미래와 달리 과거의 정보는 점점이 흩어진 섬과 같았다. 그의 노력은 번번이 허사로 돌아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녀를 구하러 왔다는 거창한 목표는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고단한 현실 앞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는 가끔 회의감에 빠졌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녀를 만나기는커녕 이 낯선 땅에서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며칠간 이어진 과로에 그는 그만 주방에서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그릇 더미를 들이받고 말았다. 수십 장의 그릇이 박살났다. 분노한 주인은 그의 뺨을 때리며 그달 월급에서 그릇값을 모두 제하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그 길로 가게에서 쫓겨났다.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당장 다음 달 집세를 낼 돈도 빵 한 조각 살 돈도 없었다. 그는 며칠을 굶었다. 차가운 다다미방에 홀로 누워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다. 이대로 끝인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지 말아요. 조금만 더.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래,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녀를 찾으려면 그녀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동전 몇 개를 긁어모아 신문 가판대로 향했다.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식당이나 공사장의 구인 광고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수많은 광고들 속에서 음악, 공연, 방송과 관련된 단어만을 필사적으로 쫓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 작은 구인 광고 위에서 멈췄다. 그것은 어쩌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